분입니다. 날짜가 조금 지났지만 4월 30일 주요 테마 정리는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날 목요일 주요 테마 정리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4월 30일 목요일에는 전선 전력 설비 지금 거의 핵심적인 테마죠. AI 반도체가 움직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전선과 전력 설비가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선 전력 설비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름이 바뀐다기보다는 순서가 자주 바뀝니다. 전력 설비 전선 이런 식으로 중요한 테마가 전선이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종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날의 종목에 따라서. 자, 그렇게 보셔도 거의 그 올라오는 수단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비슷합니다. LS 일렉트릭이나 대한전선, KBI 메탈, 대원전,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전선 중심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 자체는.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뭐 있어야 된다고요? 전력 설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송배전 설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전력 생산 체계를 가져가는 경우, 즉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근처에 태양광 단지를 세운다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도 지금 많이 하려고 해요. 대형의 어떤 송배전 설비를 데이터 센터까지 끌어가는 일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근처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혹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까지 짧은 거리에 송배전망을 갖추고, ESS는 2차 전지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보조 발전기, 그거는 또 선박 엔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형태로 제안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선 전력 설비 거기 핵심적인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의 800V DC 직류죠. 직류형의 공급 계획,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어떤 표준으로 800V 직류 전력 공급 설비 이런 것들이 표준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야 변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전선 전력 설비에 있어서의 상당히 많은 변화 형태가 나타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이런 형태로 계속 변화하고 있고, 실제로 신규로 깔리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기술들을 도입을 하게 될 텐데, 거기다 ESS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변화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종이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흐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료 사료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비료가 직접 못 나오는 상황이죠. 그죠? 카타르라든가 이쪽에서 LNG 기반으로 생산되는 비료들이 못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도 그걸 못 받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 인산 비료를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원료인 황산에 중국 내 수급도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중국에서 씨 뿌려야 되는 파종기이기도 하고, 국내 생산에 대한 어떤 국내 생산량 충족에 대한 압박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내부적으로도.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출을 공식적으로는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여러 이제 관련 뉴스들에서 중국에서 지금 황산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료 중에 상당히 중심이 되는 비료가 인산 비료인데, 인산 비료를 생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다른 나라에서 그런 현상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료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발로 첫 번째 원인이 일단은 비료 가격 상승의 원인이 발생을 했고, 그것의 2차적인 어떤 작용으로 중국의 황산 수출이 통제되면서 이중의 어떤 인상 압력을 받고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료 그리고 비료가 풀을 키우면 그걸 소들이나 닭들이나 양들이나 이렇게 먹죠. 그 사료, 그리고 농업까지 전체적으로 에그플레이션의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식량 인플레라고 보죠, 저희가.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남해화학이라든지 KG 케미칼 같은 그리고 조비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료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이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세상에 아무 일도 없으면요, 비료 때문에 문제될 일도 없고 비료 테마가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일도 잘 없어요. 그렇긴 한데 세상이 수상하다 보니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직까지도 뭐 종전 협상은 된다 안 된다, 휴전 협상조차도 된다 안 된다, 한쪽에서 받아들였다, 혹은 한쪽에서 그걸 깨고 또 공격을 했다, 뭐 이스라엘은 말을 안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어쨌든 될 때까지는 된 게 아니니까 예, 그 이야기들은 이제 일이 하시지 말고 종목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로봇 피지컬 AI는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테마가 될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실용화라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산업용 로봇은 이제 사실 뭐 일본이 먼저 치고 나갔고요. 예, 파나기나 이런 업체들이 먼저 치고 나갔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산업용 로봇들을 일본이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그 주도권이 많이 넘어갔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산업용 로봇 업체를 예,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산업용 로봇을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휴머노이드 쪽으로 바뀌긴 바뀔 겁니다. 휴머노이드가 바뀌긴 바뀔 텐데, 과연 휴머노이드가 로봇 세계 전체의 대세가 될 거냐, 피지컬 AI의 휴머노이드가 가장 중심에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간형의 로봇이라는 게 그렇게 노동하기에,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예, 인간이란 형태로, 즉 뇌를 쓸 수 있는 수직 직립보행 형태로 발전하기는 했지만, 그게 어떤 일을 하기에 최적의 상황, 최적의 어떤 구조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인간의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형태의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연적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모든 작업에 다 효율적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휴머노이드와 함께 병행해서 피지컬 AI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뭐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피지컬 AI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사람에게 맞춰진 생산 현장에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투입하는 형태로 당분간은 휴머노이드가 좀 더 주목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서비스를 한다든가 사람에게 어떤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어떤 그 노동을 할 경우에 휴머노이드가 또 가장 적합하기도 하죠. 지금 모든 구조가 인간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노동 구조가, 그죠?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적합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형태가 나오는 거지, 휴머노이드가 최종적인 피지컬 AI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아틀라스니 옵티머스니 아니면 뭐 피겨니 뭐 이런 것들 해서 또 중국의 여러 회사들이 다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인간과 비슷한지를 계속해서 쇼오프하는 걸로 지금 휴머노이드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최종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인공지능과 결합된 로보틱스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피지컬 AI는 계속해서 기술적인 모색들을 해나갈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로봇이 생산되어서 생산 현장에 투입되고 그런 것들이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건 중국의 아주 일부 회사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현대 자동차죠, 죄송합니다. 현대전자 옛날 회사인데, 현대 자동차조차도 지금 28년 정도를 마일스톤으로 삼아서 그때부터 이제 생산 현장에 한번 투입을 시험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미래를 잘 보시면서, 근데 뭐 이렇게 얼마 많이 남은 것도 아니에요. 2028년 불과 2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봇 관련된 몇몇 회사들, 로봇이 되게 크죠. 섹터가 되게 크고 여러 규모의 여러 회사를 관련사로 그 안에 내부에 가지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LG전자 같은 회사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로봇 피지컬 AI에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런 것들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로보틱스 혹은 전자회사 혹은 뭐 현대자동차하고도 되게 밀접한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고, 예, LG전자하고도 뭘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산로보틱스하고 또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협력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조만간에 어떤 성과들을 나타내는 회사들이,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기대 수준이에요. 자, 태양광 에너지는 제가 전선 전력 설비 AI를 잇는 그 축에 굉장히 중심에 서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미국의 태양광 규제 강화로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이 지속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은 아무래도 빈 공간만 있으면, 그리고 태양빛만 있으면 발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고효율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고효율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아마 태양광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 같고, 지금은 중국 주도로 거의 한 8,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어 가지 않겠느냐. 이제 앞으로 효율화 싸움이, 물론 이제 비용 싸움에 이기는 회사들은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고효율화와 중국의 독점에 대한 반대, 뭐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유럽 시장에 있어서 중국의 위세가 얼마나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나라 태양광 에너지 업체들에게도 조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뭐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길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기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호르무즈 봉쇄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다 보니, 그리고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LPG 도시가스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는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약간의 작전주 성격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가 중동 사태로 인해서 어떤 실익을 얻게 된다라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회사의 어떤 매출이 확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수익성이 확 좋아진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중동은 언젠가 끝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여름이 되기 전에 끝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지금도 뭐 협상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란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만, 그건 잘 모르는 거고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그 다른 이제 도시가스 업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는요, 얘는 그냥 단기적으로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고 기대감과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냥 저기 같은 거예요. 쪽배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규모 자체가 크지도 않잖아요. 이 회사들은 사실상 올라간다고 해도 그 올라가는 상승의 기운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회사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좀 눈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목을 하시면서 그날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보실 수도 있는, 대신 많이 조심하시고 많이 신중하게 가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뭐 대성에너지나 이런 데들은 사실상 조금, 삼천리나 대성에너지 뭐 이런 데들은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도 재무적인 평가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는 단기적인 면들을 보시면서 기본적인 분석들을 꼭 같이 가지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월 30일은 뭐 제가 말은 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5월 1일 노동절, 어제, 오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에 따라서 좀 연휴가 장기화되면 장이 열릴 때 또 그런 변화의 모멘텀들이 한꺼번에 작동을 하니까, 그때 좀 주목을 해주시고, 일단 월요일까지는 주말에 어떤 정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관찰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세는 대세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흘러 떠다니는 그런 종목들과 테마들은 또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 단기와 장기, 그리고 실적과 정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좀 움직임들, 테마의 움직임들을
관찰하시고 순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보시고요. 그 종목 안에서도 순환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30일 주요 테마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